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젊은 작가 포럼의 사회를 맡고 또 기획위원으로 활동했던 평론가 김건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장마철에 이 습도와 비를 뚫고 이렇게 와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젊은 작가 포럼은 현재 한국문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대전환 시기에 문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각 섹션은 코로나, 여성, 책, 노동, 몸이라는 키워드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2시간 동안,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세션 세 번째 움직이는 몸, 말하는 몸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몸을 향한 어떤 혐오들이 되게 많이 커져가는 그런 현대 사회 속에서 한국 문학이 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션 세 번째 움직이는 몸, 말하는 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님들께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백은선 시인님부터.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백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멜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유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뭔가 소개를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간결하게 심플하게 본론만 얘기하셔가지고 조금 더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 코로나 시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근황을 조금씩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근황은 그냥 평소처럼 수업도 하고 운동도 다니고 그리고 아이도 보고 밤에는 글도 쓰고 술도 마시고 차에서 자주 노래를 부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 궂은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에 그 영상에서 은희경 선생님이 문학의 순정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빗속에 와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문학에 순정하신 분이 아니신가, 뭐라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를 만큼 감사드리고, 저는 장편을 지금 연재 중이라서 장편 쓰고 있고 뭐 에세이도 쓰고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쪽 제가 좋아하는 정동길인데, 네, 정동길 지나서 오랜만에 여기 왔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좀 개인적인 다른 일로 좀 글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작가라는 사실조차 좀 잊고 지낸 좀 6월이었는데, 오늘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좀 이 앞뒤로 이제 이 여러 선생님들이 글도 읽고 제 글도 다시 되돌아보면서 맞죠, 내가 글을 쓴 사람이었지라는 약간 그 망각했던 어떤 저의 정체성을 한번 다시 확인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귀하고 반가운 마음이 앞서고요. 여기 오신 다른 분들도 또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에서는 어떤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의 정체성보다는 다른 일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오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일상의 번잡한 일들을 폭우를 뚫고 오신 분들과 함께 잊어버리고 몸에 대한 문학 이야기를 좀 하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올 때는 저도 폭우를 뚫고 오느라 조금 힘들었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이 습도가 작가님들의 목소리를 되게 더 잘 전달해주는 그런 습도인 것 같아서 와서는 또 나름대로 분위기가 뭔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몸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사전 질문지를 사실 조금 받았었는데 거기에도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아픈 몸들, 병든 몸들, 감염된 몸들을 향해서 어떤 공포나 혐오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진 시기를 건너온 것 같다라는 내용의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사실 오늘도 저 지하철 화장실에서 누가 조선족 추방 이렇게 낙서 써놓은 거 보고 깜짝 놀라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제 뭐 어떤 국적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어떤 섹슈얼리티에 대한 특정 종교에 대한 그런 혐오들이 되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얼마 전 오늘 지금도 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어떤 몸에 대한 혐오 담론들이 사실 되게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건너오시면서 작가님들의 삶에 혹은 또 작품에 이 시대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뭐 작품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순서 상관없이 먼저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혐오, 어떤 성별, 인종, 종교 여러 가지를 혐오의 말을 더 직접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그런 것들이 오가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또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어느새.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가 저 개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은 제가 이렇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그러니까 뭐 성장이나 어떤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을 목표로 계속 지구를 학대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처럼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그런 변화의 필요성은 제가 느끼는데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제가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할지는 계속 저도 고민하고 있고요. 문학 안에서도 제가 코로나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런 고민들이 알게 모르게 묻어나고 또 다른 작가분들이 그런 것을 표현하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같이 담론으로 만들고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의 변화를 조금 생각하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글을 쓸 때의 습관이랄까? 어떤 루틴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카페에 가서 글을 썼는데 한동안 카페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카페에서 글을 쓸 수 없게 됐고, 그리고 다시 이제 카페에 가서도 이제 예전 같은 그런 감각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카페에 앉아서 글을 쓰는 제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런 이상한 상황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이완의 자세라는 소설을 쓰기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글이 안 풀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중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몸을 씻으면서 어떤 이제 글이 안 풀리는 실마리를 찾았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일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런 데도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꼭 때를 밀어야 되는 사람으로 알고 이때까지 살았지만 또 코로나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반드시 그런 사람은 아니었구나. 안 가니까 또 안 가게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규정했던 것들이 실은 굉장히 허황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 코로나 시기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장면들을 소설 속에서 재현하게 되기도 했는데 더 이상 죽음조차도 이게 애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도 함께 모여야 되고 그 사람을 함께 애도하고 추억하는 것도 그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공포로 자리 잡게 되면서 누가 죽어도 함부로 슬퍼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는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좀 참혹하게 다가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많이 이제 절차들이 간소화되면서 아 이런 것들이 또 필요 없었던 것들도 많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을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앞에 두 분께서 너무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어떤 코로나에 대해서는 작년에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동일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사유를 뭔가 담론 같은 것들을 뭔가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픈 몸, 병든 몸, 감염된 몸을 향한 공포와 혐오는 사실 언제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라는 어떤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 현상이 그것을 좀 더 가시화해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뭔가 아픈 몸이나 병든 몸에 대한 혐오가 없었느냐 한다면 그렇지 않죠. 근데 이런 상황 안에서 한 명의 개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뭔가 격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회를 바라본다는 게 한편으로는 작가로서도 그렇지만 되게 다른 사람이랑 우리가 거리두기라는 말을 되게 일상적으로 쓰게 됐잖아요. 그 전에는 저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말인데 그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개인으로의 침잠 같은 것이 아마도 제 작품에 영향을 미친 게 있다면 그런 게 아닐까. 어떤 직접적인 뭐 팬데믹 상황이나 감염이나 뭐 보면은 요즘에 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정황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어떤 개인으로서의 어떤 사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 다들 대부분은 아마 코로나에 한 번쯤은 걸리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저도 걸렸었고. 근데 사실 내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고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뭔가 동일한 어떤 질병을 앓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얼마나 초사회적인 동물인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그런 개인화와 공동체로서의 의식 같은 게 되게 좀 분열적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나 이런 요즘 시기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백은선 시인님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우리가 혐오가 원래부터 사실 있었지만 코로나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좀 주조하는지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제 움직이는 몸, 말하는 몸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들께서 짧은 글들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백은선 시인님부터 준비해주신 글을 좀 읽고 그다음에 저와 다른 작가님들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
나의 몸은 최근 말썽이 잦다. 자궁 근종 제거 수술을 하고 회복하던 도중 코로나에 걸려 지금은 자가 격리 중이다. 요양을 하느라고 내내 누워있다 보면 몸과 정신의 균형이 틀어지는 것을 자주 느낀다. 아픈 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평지를 걸을 때 평균대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앞을 바라봐야 하는데 발끝만 보게 된다. 양팔은 휘청이고 심장은 불안에 요동친다. 아픈 몸으로 산다는 것은 일종의 수많은 가능성을 포기한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네, 역시 백은선 시인님의 목소리로 글을 듣는다는 것이 갖는 또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고개를 끄덕이고 또 되게 뜨거운 눈빛을 보내주시면서 글을 낭독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백은선 작가님의 글에서 회복된 몸을 기다린다는 것, 뭔가 이렇게 치유를 기다린다는 것이 사실 어떤 정상에 기반한 몸에 대한 이데올로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아픈 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자체의 통증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삶의 행위들을 제약받는다, 그리고 또 어떤 가능성들을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더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춘 정상적인 몸이 있고 그것에서 이탈된 상태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날카롭게 발견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뿐만 아니라 그래서도 어떤 연령이나 신체적인 통제력 이런 문제들로 좀 확장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장애인과 아이가 사라진 거리라는 표현이 좀 집약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키즈존이나 아니면 어른들만 있는 어떤 거리들에 대한 경험이나 감각에 대해서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과 아이가 사라진 거리에 대한 감각보다는 아이와 함께 격리되어 있는 어떤 숨어 있는 이 사회로부터 그런 감각이 더 선연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작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백화점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창문도 없고 뭔가 숨이 막히고 사람들이 많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갈 수 있는 곳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제약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유모차를 갖고 가야 되고, 가방 안에 분유랑 따뜻한 물이랑 뭐 물티슈랑 기저귀랑 뭐 이유식을 먹일 숟가락이랑 뭐 가제수건 여러 개랑 뭐 이런 여벌옷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추울 수도 있을 때를 대비해서 담요나 이런 것들을 다 백팩에 짊어지고, 한쪽에는 이제 되게 경량 유모차, 접이식 유모차를 어깨에 또 메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힙시트를 해서 아기를 안고, 이 상태에서 보통 이동을 하게 되는데, 친구들을 만나러 합정이나 망원 이런 곳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기저귀를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느꼈던 난감함 같은 거나, 이제 막 이렇게 망원동의 인스타그램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올리는 그런 카페에 저도 가고 싶은데,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거기서 기저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의 눈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백화점에 가면 일단 1층에서 유모차를 대여해주고, 화장실에 가면 기저귀 가리대가 있고,
또 제가 이제 모유 수유를 했었는데 모유 수유를 할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잖아요, 보통 밖에. 가슴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근데 뭐 수유실도 따로 다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괜히 백화점에 가는 게 아니다. 정말 백화점, 쇼핑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 강남역 뭐 이나 홍대 입구나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많지 않지만 김포공항의 롯데몰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아마 눈여겨보시지 않으셨겠지만 거기는 바닥이 카페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져도 안전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방문하기 좋게끔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점점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격리도 격리고 뭐 노키즈존도 그렇고 하지만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과 아이가 없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그러니까 나뉘어진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죠. 예, 아무래도 그런 거를 8년 동안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김포공항에 있는 롯데몰 종종 갔었는데 그런 어떤 발견들을 작가님 말씀 듣고 다시 방문하면 또 되게 어떻게 이 공간이 몸들을 구획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느껴질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작가님들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갑자기 김포공항 롯데몰 홍보 타임인지 왜냐면 저도 지난 주말에 갔다 왔거든요, 아이랑. 그래서 되게 갑자기 뭔가 동질감을 느꼈고요, 작가님. 저는 이제 백은선 선생님의 이제 글을 읽으면서 항상 좀 놀라고 한편 자극을 받으면서도 좀 이렇게 좋아했던 지점들이 이 발표하신 글에서도 보면은 그 항상 현실의 이야기,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대목들이 실은 이게 뭔가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어떤 용기도 필요하고 각오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백은선 시인님을 생각하면 항상 이게 몸이라는 세션 주제랑 연결시켜서 얘기하자면 몸과 삶과 글이 일치되는 항상 글들을 발표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요. 이런 사유까지 나아갈 수 있구나, 현재적 몸에 대해서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각오와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글쓰기인지 좀 어떤 그 수행의 과정을 좀 듣고 싶어요. 예. 제가 사실은 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 말미에도 자꾸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썼지만 거기에서 제가 보는 미래는 지금 나의 현재를 통해서 보고 있는 미래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게 당연히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으로 현재가 만들어지고 그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몸과 지금 현재라는 시간과 저의 글 자체를 뭔가 싱크로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 적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몸이라는 세션에 제가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세션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성으로서 산다는 것이나 노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세션이나. 근데 저는 되게 다른 세션에 제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노동을 하고 싱글맘으로서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고 여성으로서도 살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몸으로 글을 쓴다거나 몸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등단했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조금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감각에 대해서 쓰면 그 모든 것이 약간 경험적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치환되거나 그런 평을 해주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가지고 괜히 일부러 막 옛날에는 화자를 남성으로 한다거나 혹은 화자를 짐작할 수 없게 계속해서 지우는 어떤 작업 같은 것들을 한때는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뭔가 특히나 산문집을 내고 나서 뭔가를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용기 있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혹은 불편하다는 말도 사실은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듣진 않고 그 서점 리뷰에서 이런 책을 막 왜 내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는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여성 작가로서 해야 할 어떤 것이 좀 어떤 소명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성의 목소리가 사회에 그러니까 널리 퍼지지 않고 지워지거나 그러니까 은폐되거나 약간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어 왔다고 전 생각을 하고 제가 하는 말이 다 맞고 정답이 아닐지라도 어떤 이 목소리가 다양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떠들고 약간 이렇게 해서 뭔가를 더 부산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자주 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저한텐 좀 용기라면 용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 그러니까 싱크로율이란 표현이 되게 저도 와닿는데 그렇게 싱크로율이 높을 때 오히려 더 글쓰기 편안함을 느끼시는 거죠. 아무래도 글을 쓸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있다면은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는 것만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내가 말할 수 있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되게 확신이 없는 글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평소에도 말할 때 뭐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약간 식으로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제가 뭔가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느끼는 거니까 그건 내가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뭔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진리와 배반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공포도 있지만 편안함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백은선 시인님이랑 저희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지금 시에 대한 리뷰 연재를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서도 시인님의 어떤 몸에 대한 경험, 자기의 경험 같은 것들이 작품을 읽는 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리뷰를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훈련받은 글쓰기는 비평적 글쓰기니까 가능하면 나를 지우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쓰는 것이 목표인데 이제 그런 글쓰기의 한계들을 되게 돌파해내면서도
어떤 다른 텍스트를 읽어내는 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나는 한편으로 네, 김멜라 작가님께서 혹시 나눠주실 백은선 작가님 그 소명이란 단어에 좀 감동을 받아서 울컥했어요. 배우고 싶은 네,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작가님 글을 읽으면서 저도 한 10년도 더 전에 저의 아주 가까운 가족이 그 자궁 관련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술실 앞에 있었는데 저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리더니 그 간호사분인가 의사분인가 이렇게 스테인리스 통에 이렇게 뭘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거했다. 이렇게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서 있다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크고 아직도 생생한데 그거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이상하고 낯선 기분을. 그래서 그 후에 한참 후에 소설로 써보기도 했지만 잘 완성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가님이 행성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 내가 본 것도 약간 행성 같았다 그러면서 이래서 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래서 문학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런 행성이라는 거 언어를 만나기 전까지 제가 어떻게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이상하고 굉장한 죄책감이 저는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어떻게 언어화 시키지 못했는데 그런 이미지나 형상화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시인이 이래서 필요하고 감사드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할 것은 그 도움받는 기분에서 졸업이란 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대목이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계속할 수 있을까와 괜찮냐는 것. 그 구절이 제가 보다가 이 질문을 작가님께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그 다음 행에는 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이건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작가님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는 그리고 괜찮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원동력이랄까? 그게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계속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저한테 조금 포괄적인 질문인데 일단은 그 졸업이라는 시 자체가 이제 제가 이혼을 하면서 이제 이혼 직후에 약간 느꼈던 것들을 썼던 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졸업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 세계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어떤 순간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계속 할 수 있냐라는 게 계속 쓸 수 있을까도 되고 계속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괜찮냐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제 이혼하니까 괜찮냐, 괜찮냐, 뭐 잘 지내냐 이런 식으로 뭔가 많이 안부를 물어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따뜻한 마음들을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사람들이 뭐 잘 지냈어? 잘 지내? 괜찮아? 이러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치만 그것을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여겼던 것 이유는 실제로 괜찮은지의 여부나 계속 할 수 있을지의 여부보다는 그걸 자기 자신한테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질문을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더 이상 하게 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은 정말로 괜찮은 순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계속 어떤 지속 가능성 자체가 끝으로 가고 있을 때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에서 고정동님께서 작가님들 간에 서로를 읽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모습에 마음이 찡하다라고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코멘트를 주셨어요. 진짜 작가님들끼리 서로의 글을 읽고 이야기하는 모습 이런 거 정말 겉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묘한 어떤 감동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도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데 이 빗소리가 이 지붕에 부딪히는 소리가 뭔가 이 묘한 어떤 분위기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또 몸의 감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은선 작가님 산문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산문집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매달 겪는 생리와 출산 경험, 수유 경험, 사회적 여성성 수행으로부터 시작된 고민은 자신의 몸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에 대한 육신을 포괄할 정도로 깊은 사유로 나아간다. 이제 내 꿈은 내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이제 나는 내가 좋고 이상하고의 어떤 제목과도 네, 죄송해요. 싫고 좋고 이상하고 어떤 제목과 잘 어울리는 문장이어서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으로서의 몸의 경험이 어떤 인간종을 넘어서는 다른 종의 감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다른 인간, 다른 종으로의 연결이 자기 몸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주는 그런 어떤 사유의 흐름처럼 읽혔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오늘 주제와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이라니 아쉽네요. 오늘 여기에 나와서 뭔가 못다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예, 그 여성으로서 세상을 살 때 그 몸으로 겪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가령 뭐 생리를 한다거나 임신, 출산, 육아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어떤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몸에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행위를 계속해서 수행하다 보면 세계를 바라보는 몸의 감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조금 가벼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이제 피를 보고 놀라지 않잖아요. 그냥 피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런 것 자체에서도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죽음 앞에서나 질병 앞에서나 혹은 다른 종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더 공명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온전히 다 언어로 말하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는 남성이 쓸 수 있는 글과 여성이 쓸 수 있는 글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체의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몸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상황 안에서는 어떤 고민 자체가 더 멀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김멜라 작가님께서도 준비해 주신 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김멜라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설이라는 몸을 살며. 지난해 가을 저는 한 지역의 독립서점에서 주최한 낭독회에 참석했습니다. 미리 신청한 10명 남짓의 독자들과 함께 온라인 공간에 모여 제가 쓴 소설 나뭇잎이 마르고를 읽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목소리로 소설을 한 페이지씩 낭독했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멈추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 지시되지 않았고 저마다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순간에 마이크를 켜고 낭독하다가 한 페이지가 넘어갈 무렵 멈췄습니다. 네, 김멜라 작가님의 낭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 살짝 일어났는데요. 유튜브에 댓글로 솔빈님께서 그 방금 읽어주신 그 작가님께서 소설을 낭독해 주셨을 때 참여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솔빈님께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낭독이라는 것을 사실 지금 우리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례에서는 독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어떤 채라는 인물의 독특성을 해석하면서 읽어갔다라는 점이 좀 재미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장애성을 어떤 다른 언어로 재해석하는 그런 번역의 경험 같이 읽히기도 했고요. 우리가 어떤 뭐 소설뿐만 아니라 뭐 장애나 아니면 어떤 섹슈얼리티나 뭐 젠더나 이런 다른 어떤 몸들을 다른 방식으로 감각하는 그리고 그런 언어를 서로 번역하는 어떤 기회이자 매개로서의 문학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낭독, 뭐 독서 이런 것들이 애초부터 타인의 몸이나 언어를 좀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멜라 작가님의 글에서 어떤 일종의 작가님의 소설론을 본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기쁜데요. 감각을 감각하게 만들기, 그 다음에 또 이 감각을 확장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소설에 우리가 매혹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어떤 감각을 확장하는 경험 혹은 뭐 낭독을 통해서 어떤 다른 언어를 알게 되는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질문하고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더듬거릴까봐 준비해온 답을 조금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글이 1월에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저는 2월에 쓴 글이거든요. 조금 약간 시간의 격차가 있는데 다시 이것을 보고 약간 좀 속으로 뜨악했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의 몸이라는 이 표현을 제가 포럼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을 좀 거창하게 멋있어 보이려고 쓴 게 아닌가 하면서 내가 이때 굉장히 진지하게 몰입해서 공을 들였구나 이 표현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네, 공동의 몸이라는 것은 제가 뭐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감각, 이 소설은 감각에서 만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감각이 발달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감이나 뭐 미각, 뭐 촉각 다 마찬가지인데, 그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느낌보다 판단이 더 앞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설이라는 것 그리고 글쓰기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이렇게 나한테 천부적으로 싹썩 맞는 옷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저의 유일한 옷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이 이 감각으로 이루어진 이 언어를 표현하는 이런 장르나 형태가 항상 저한테는 좀 멀고 어렵게 느껴져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설이 다른 사람과 이어지는 부분이 감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언어화된 감각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소설을 읽고 또 쓰니까. 그런데 그런 감각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거의 등단을 하고 몇 년 후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떤 생각, 자기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사변적인 소설을 더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정말 이제 나는 소설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어느새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그럼 도대체 소설이란 게 뭐지 하면서 소설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다 감각이더라고요. 예, 다 냄새, 시각, 촉각에서 다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고 그거 하나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마치 어린 아이가 뭐 바나나 먹어보고 뭐 단호박 먹어보듯이 감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혼자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소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또 제가 어느새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찌 보면 현실에서 느끼는 이 아까 전에 많이 떨어진 이 빗소리도 굉장히 좋지만, 그 소설 속에서 이 지붕에 빗소리가 막 뭐 총알을 쏘듯이 떨어졌다 할 때에 그 저한테 주는 그 환기되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고, 그걸 또 저도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감각을 저도 많이 표현하려고 하고, 또 갈고 닦으려고 하고, 하지만 그거에 너무 제가 치우쳐서 그 감각에 너무 짙어지지 않으려고 또 해요. 왜냐하면은 뭐 맛있는 거, 뭐 아름다운 거, 뭐 아주 섬세하고 좋은 음악, 그런 것에 제가 그 뭐랄까요, 아주 소수의 취향에 너무 골몰하고 발달하고 그것을 막 언어로 표현하고자 할 때의 저의 안 좋은 습성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소설 쓸 때는 여기까지, 그리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의 어떤 그 문장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어떤 감각을 매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인물의 인식론, 세계를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접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소설 속에서 그런 어떤 인식론들을 읽어내는 것도 전 되게 재미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작가님들도 혹시 뭐 이렇게 낭독에 관해서든 혹은 어떤 문학을 통해서 감각을 확장하고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든 좀 연결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김멜라 작가님한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분부터? 일단은 그 소설을 다 같이 읽은 경험이 어떤 소리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좋았고, 소설을 그 공동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한편으로는 뜨악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되게 내밀한 공동체, 독서 공동체들이 한 번씩 어떤 그런 몸을 걸쳐보는 그런 어떤 공동의 자리가 돼주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써주신 글을 너무 잘 읽었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생각한 건데, 저는 이런 자리에 앉으면 내 자세가 바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속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거북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허리를 펴고 앉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자세가 꼿꼿하시고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탄을 하면서 아, 김멜라 작가님은 거북목이 없으신가 봐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어떤 그런 미지의 가능성이나 육체로서의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을 코끼리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어떤 경험 중에 그런 해방감이나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된 어떤 아이템이나 사건이 있었는지가 궁금했고, 또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너무 감각에 골몰하고 깊어질 때 안 좋은 습성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네. 안 좋은 습성이라기보다 제가 좀 이렇게 사회적이고 또 소통을 잘하고 그런 성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살아와 보니.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미세한 것들에게 이렇게 몰두하고 집착하다 보면은 더 이제 사람들이랑 벽을 세우는 거죠. 왜냐면 나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끝도 없이 더 파고들면 이제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지금 몇 시야? 뭐 괜찮아? 밥 먹었어? 하는 말에 이렇게 소통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까지 갈 수도 있고 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눈과 코와 그러니까 세상과 통하는 그 모든 감각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진짜 감각이 아니라 내 관념 속의 감각을 그 언어로 파고드는 것이 무척 매력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제가 이렇게 소설을 쓰고 독자분들과 만나는 것은 지금은 조금 지양하고 싶어서, 네, 그런 습성이 좀 더 불통 인간이 되는 안 좋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질문이었죠? 해방감이요. 예, 몸의 해방감. 예,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한 일주일 전에 잘랐는데 그 전에도 이 길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는 거의 반삭을 했었고,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길렀고, 뭐 또 자르기도 하다가 기르기도 하다가 했는데, 이 머리 길이 하나도, 그러니까 물론 남성도 기를 수 있고, 뭐 파마를 할 수 있고, 댕기로 딸 수도 있겠죠. 따서 댕기를 묶을 수도 있겠고, 또 여자도, 네, 물론 기르거나 뭐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이 머리카락 하나에도 우리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패턴이나 그런 것을 조금 바꾸면 감각이 되게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큰 일탈이 아니더라도 조금 나아가 보는, 그동안의 내가 아닌 다른 나로 조금 나아가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몸은 뭐 저는 팔에만 타투가 있는데 딱 여기 4군데만 몸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사이에 다 했던 건데, 4개를 했던 건데, 어떤 내 몸이 왜 이렇게 그냥 늘 같을까? 왜냐면 우리 피부라는 건 우리가 이 개체가 계속 보존되어 있고 남과 구별되는 것 같지만 이 피부는 쉴 새 없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뭐 쉽게 말해 노화하고 있기도 하고, 이게 이 외부의 반응에 계속 변화하고 끊임없이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게 우리라는 몸이고 세포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 그냥 고정된 건 하나로, 그리고 훼손될 수도 없고 오염될 수도 않는 걸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아프거나 뭐 병들거나 조금 다른 사람을 보면 엄청나게 배제하고, 이런 이 몸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몸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게 생활에서 뭐 귀를 안 뚫던 귀를 뚫으시다거나, 뭐 머리를 또 다르게 변화하신다거나, 아니면 타투를 조금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몸을 조금씩 다른 곳으로 향하다 보면, 예, 그 기쁨이 더 삶을 그리고 몸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네.
네, 방금 말씀 듣다 보니까 뭔가 신체 발부 수지부모의 사회에서 그런 작은 수행들이 만들어내는 힘이 되게 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김유담 작가님. 네. 저도 옆에서 지금 자세라는, 또 저는 이완의 자세라는 소설을 쓰게 돼서 그 단어에 약간은 꽂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 김멜레 작가님이 또 발제문에서 이렇게 특정 자세에서 벗어나 다른 몸짓과 다른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만이라도 해방감을 느낍니다라는 이 대목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어진 질문이신데 좀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글 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글 쓰는 루틴, 뭐 글 쓰는 자세, 뭐 앉아서 쓴다든지 서서 쓴다든지 뭐 그런 거가 물리적인 글 쓰는 자세가 조금 어떻게 그걸 유지하시고 그 작업들 이어나가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이 자세라는 말이 약간 중의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도랄까 마음가짐도 자세라는 말을 써서 좀 제가 자세라는 그 단어에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기도 한데 한번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감각적이지 않다고 방금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감각적이고 유려한 어떤 소설 세계를 구축하고 계시고, 그리고 좀 특히 놀라웠던 지점들을 어떤 좀 경계랄까 뭐 제약이 별로 없이 어떤 좀 정말 해방감이 느껴지는 소설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저로서는 좀 작가로서 동료 작가로서 이제 고민하게 됐던 점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소수자성이나 당사자성에 대해서 문학계 내부에 이제 논의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의 얘기를 쓸 때 소수자성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그런 과정에서 뭐 느꼈던 고민이나 뭐 혹은 마음의 원칙 아니면 뭐 마음의 자세 이런 부분들도 약간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 잠깐만. 네. 사실 방금 김유담 작가님께서 하신 질문과 연관되는 질문들을 사전 질문과 플로어에서도 질문으로 비슷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김멜라 작가님한테 우리가 여쭙고 싶은 어떤 공동의 어떤 것이 있었구나 그런 걸 새삼 깨닫게 됐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는 C 실버워터님께서 어떤 혐오의 시대에 글이나 영화나 창작이 어떻게 그 무수한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다고 글을 남기셨어요. 왜곡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플로어 질문은 몸의 감각을 글로 담을 때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되거나 아니면 좀 잘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몸의 감각을 기록할 때 어떤 유의하시는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다 연결되는 질문들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김멜라 작가님의 어떤 창작관, 방법, 태도, 자세를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적 자세 그리고 물리적 루틴은 그냥 거의 요즘에는 제가 등단학원 7년 만에 한 첫 소설집을 냈는데, 그 전까지는 매일 글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내가 될 때 아니면 몰아서 한 달간 이렇게 썼는데, 이제 첫 책 나오고 조금 이제 써야 될 그 원고들이 많을 때는 그 루틴도 지키고 있고, 지금도 뭐 거의 매일 아침, 그리고 거의 글만 쓰고 살아요. 요즘에는. 그 마음의 자세는 말씀해 주셨듯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곡 하지 않고 당사자성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곡이란 것은 그러니까 정말 사실을 가짜로 말하는 역사 왜곡, 이런 왜곡이 있는 반면, 그 우리 카메라 렌즈의 왜곡, 우리 시선의 왜곡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대상을 왜곡하지 않고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그게 이제 입자가 파동이냐 뭐 입자냐라는 것조차 불확실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건 아주 미시적인 것이고 그냥 우리의 그런 일상으로 봤을 때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왜곡 없이 누가 말하거나 경험하거나 표현하거나 특히나 언어로 뭐 그림이든 사진이든 표현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자신의 시선이 내 시선이 진짜다. 내 시선이 정말이다. 그 너네들의 시선은 거짓말이다.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러니까 나의 왜곡을 받아들이고 전제하고 타인의 왜곡도 내가 수용해야 되는데 나는 진실이고 너는 왜곡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조금 이제 얘기가 조금 싸움으로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왜곡은 전제되어 있는데 그 왜곡이 어떤 왜곡이냐 어떤 시선이냐 왜곡이라는 말은 빼고 어떤 시선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유단 작가님께서 당사자성이나 장애인이나 인터섹스를 그릴 때 그런 당사자성을 고민하셨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너무나 고민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인터섹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장애인도 아니고 근데 제가 과연 인터섹스가 완전히 아닐까요? 그러니까 인터섹스는 하나의 호르몬이나 성염색체로 하는 건데 구분하는 건데 물론 저의 성염색체는 XX지만 제가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은 인터섹스와 저는 닮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미를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도리미조차 도리미의 성별을 판단하는 기준이 병원에 가서 성기는 도리미는 판단할 수 없고 그럼 염색체인데 염색체도 도리미는 아니지만 다른 인터섹스는 판단할 수 없고 그럼 호르몬인데 호르몬도 남성과 여성이 나누어져 있죠. 그런 그 분비되는 수치를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혈압처럼 혈압은 잴 때마다 다른데 그 수치의 차이로 도리미가 여자, 남자, 뭐 정상, 비정상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물론 수치의 평균값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평균이란 것은 언제나 그 범주화되지 못한 그 백은선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바깥 것들 배제시키고 지워버리는 그런 소외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평균값이라는 그 논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범주화하고 과학적 논리를 체계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제외되는 것들을 우리가 폭력적으로 억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터섹스 도림의 마음은 분명히 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도림을 통해서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장애인이라는 기준도 물론 저는 지금까지 뭐 물리적인 신체로 봤을 때 아니라고 기준을 내릴 수 있겠죠.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그 백은선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모차를 저도 얼마 전에 처음으로 끌어봤거든요. 아기 조카를 태우고 가는데 정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 도로의 험악함과 턱과 그리고 오토바이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 길에 맞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랑 우리 애기는 이 사회에 맞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건 제가 처음 겪는 어떤 장애의 체험이고 경험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하나 그런 체험 당사자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부합되느냐 아니냐로 나누기보다는 물론 그렇지만 그 당사자의 발화와 재현도 중요하지만 소설이나 시로 표현할 때는 네. 그런 물리적이고 그런 직접적인 당사자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네, 소수자성을 자꾸 발견하고 깨닫는 게 네, 소설이나 글이나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저도 사실 들으면서 장애의 경험이나 어떤 뭐 큐어한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몸을 가진 사람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문화가 충돌할 때마다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발견해낼 때 우리가 좀 그 경험들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튜브에서 그 고정동님께서 작가들의 내밀한 세계와 진심을 만날 수 있어서 마음이 촉촉해지는 저녁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김멜라 작가님이 작가님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 공들여 펼쳐주셔서 고맙다고 네,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전합니다. 로빈님께서 이번 세션의 분위기가 유독 가깝고 따스한 느낌이 든다고 몸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런지 모두 가까워지는 기분이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따스하고 가까운 기분을 이어서 김유담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몸에 새겨진 사연. 알몸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뜻에 대해 생각해 본다.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라는 관용구는 관능적이지만 어쩐지 그래서 더 오염된 말처럼 느껴진다. 알몸으로 태어난 세상이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불공평함을 더 강조하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몸에 대한 담론이 다양화되고 확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종종 의아해지곤 했다. 무릇 담론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기 짝이 없는 것이지 않은가. 몸은 그저 몸일 뿐인데 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오히려 몸의 운신을 좁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작가로서 몸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는 없었다. 네, 김유담 작가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작가님 그 이완의 자세를 개간지에 발표했을 때부터 되게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요. 계급장을 뗀 알몸이라는 표현이 사실 등장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되게 재미있게 또 감각적으로 보여주셔서 무척 인상적인 작품이었어요. 사실 목욕탕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바나나 우유를 나눠 먹고 뭔가 이렇게 뭐 부자 간에 아니면 모녀 간에 뭔가 이렇게 되게 따뜻함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 정도로 좀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의 소설은 이 목욕탕이라는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이성을 주목을 하시면서 알몸으로 나누는 어떤 감정 경제에 주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알몸을 드러내는 공간에서 서로의 신체를 매개로 사연을 나누는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 흉터에 얽힌 사연을 말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또 목욕탕이라는 공간에 주목하게 되신 어떤 소설적인 뭐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목욕탕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여성적인 담화의 공간으로서 목욕탕이 갖는 어떤 장점이나 특징 그런 것들도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저는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이야기를 저희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히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히 여성의 상처, 여성의 뭐 특히 뭐 흉이라고 하잖아요. 몸에 뭐가 이제 상처가 있으면 흉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상처가 있으면 흉을 가려야 하는 어떤 여성의 그런 흉터는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뭐 드러내지도 못하고 이제 어떤 흉터가 있으면 뭐 긴 옷을 입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가리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은데 목욕탕에 오면 뭐 가릴 수가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오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욕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여성적 발화 공간으로서의 목욕탕,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좀 경기도 변두리의 목욕탕
시장이 있는 재래시장이 있는 동네의 목욕탕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변두리 동네의 커뮤니티 속에서는 좀 더 그런 욕망들이 자연스럽게 좀 수행될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러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공간을 굉장히 서민적인 공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간을 설정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사우나, 목욕탕이라는 공간은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공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계급장을 뗀 알몸이 결국 평등하지 않다고는 인식을 한 것은 목욕탕마다도 굉장히 다른 계급의 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굉장히 고급 호텔의 사우나에서는 정말 주식과 부동산 얘기가 많이 오간대요. 그렇고 그런 그때 예전에 국정농단 이랬을 때도 어떤 강남의 특정 사우나에서 어떤 뭐 이런 교류가 있었다 이런 말도 오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좀 어떤 공간이라는 것, 목욕탕이라는 공간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머무름이 있는 공간이라서 좀 더 자연스러운 어떤 자리가 마련됐고, 그리고 그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여성들의 욕망이 좀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간을 제가 좀 생각하게 됐어요. 예. 네. 저도 저는 뭐 당연히 여탕을 할 수 없으니까 지하철에서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파시는 어떤 행상인 분에게 할머니들이 되게 안 산다고 화를 내시다가 한번 시험 착용을 해보시고는 이렇게 썩 마음에 드셔가지고 막 10개씩 사고 막 그러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의 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좀 재밌게 들은 적이 있는데, 목욕탕이라는 공간이 갖는 어떤 그 신체성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게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작가님들도 김유담 작가님이랑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혹시 있으시면 어떤 분부터 해주실까요? 저는 평소에 목욕탕을 잘 안 가가지고 가고 싶은데 게을러서 그 코로나 때도 못 가고, 근데 제가 한번 어느 글에 잠깐 쓴 적은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다들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임신, 출산 과정, 유산 경험, 뭐 시험관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실 때 순탄하게 그 육체를 겪어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일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서로가 어떤 그런 공간에 모여서 서로의 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결코 평등하진 않지만 좀 되게 좋은 어떤 연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그 공간이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그 오 회장이란 캐릭터가 이게 몸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상성을 이렇게, 그거 자체가 허상이겠지만 약간 그 바깥에 있는 인물인데도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근데 스스로의 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떤 여성이 너무 좋은데, 그 오 회장님, 내가 오 회장이라면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당당함이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좀 더 그 인물을 이해하고 싶다? 그걸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나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약간 좀 판타지적으로 멋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
이게 또 유방암 수술이 사실 좀 흔하게 또 이루어지기도 해서 예전에는 이제 정말 잘 그렇게 가슴이 절단한 여성분들을 중년이나 노년 여성분들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목욕탕을 가면서 언제부턴가 이게 그런 분들을 좀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럴 때 이렇게 막 놀라워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한편으로는 또 그냥 자연스럽고 당당해 보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회장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분명히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용기가 시작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좀 정상성이라는 말도 좀 사실은 좀 폭력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여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몸이 아닌 상태로 그 여탕에 걸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만든 누군가의 처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처음을 좀 멋있게 그려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이완의 자세라는 소설에서 쓰기도 했지만 사실 여탕에 가서 장애를 가진 여성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탕도 굉장히 좀 배제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걸어 다녀서 자기 힘으로 때를 밀거나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좀 오기 힘든 공간이라는 점에서 결코 평등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지만 어떤 인물을 통해서 재현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냥 유라의 사유를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 작가님 발제문 중에 그 목욕탕이 그 정말 그 아주 많은 힘을 써야 되는 공간이다는 표현을 보고 아주 많이 놀랐고 저도 항상 목욕탕을 가면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사실은 저도 다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만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그 장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 이완의 자세라는 소설을 저는 재미있게 읽었던 개인적인 이유는 저도 목욕탕 소설을 아주 짧게 쓰기도 했고 또 굉장히 목욕탕이 나오는 문학 작품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그 묘사하는 것들이 친숙하기도 하지만 참 내 개인 취향, 개취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나 그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화자로 나와서 그 엄마 세신사랑 같이 그 목욕탕에 숙식하는 때가 나오는데 그 어린 아이가 질염에 걸리고 그리고 또 그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그 발가벗은 여자들이 평상에 앉아서 막 발톱 까는 걸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막 봐요. 근데 그 묘사들이 그리고 또 오 회장님도 그렇고, 근데 오 회장님이 그 목욕탕에 감으로써 그 한쪽 없는 그 가슴으로 감으로써 또 세신사 엄마랑 막 주고받는 농담도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 제가 읽으면서 마치 그 뒤통수에 길이 하나 탁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장면은 그 오 회장이 그렇게 가니까 주변에 수술한 여자들이 그 목욕탕으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한 뭐 여자들이 많았어. 그 오 회장 말씀대로 그 오 회장이 하나의 물꼬를 트여준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소설의 어떤 하나의 길이 또 독자에게 열리는 기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궁금한 점은 그 어린 화자가 뭐 여자들의 몸을 묘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 대한 신체 감각, 그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억압이 돼서 이렇게 잘 연인 관계를 못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혼자 목욕탕 그 온탕에서 이완하잖아요. 이완하면서 그 이완의 자세를 취하는데, 아까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자세에 작가님이 좀 남다른 어떤 그런 감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특히나 이완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서사를 쓴다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사람을 조금 이렇게 찌를 수도 있는 그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작가님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몸의 장면들이 굉장히 그 소설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고 과하지 않게 표현되어 있고 그 보편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그 과하지 않은 그 스며드는 느낌이 저는 느꼈거든요, 독자로서. 그래서
작가님은 그런 이완의 자세, 이완을 하는 뭐 비결이랄까요? 그리고 또 자세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몸의 장면들을 그 자연스럽게 녹아낼 수 있는 것이 작가님이 그렇게 막 조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조급하면 그걸 읽는 사람도 조급해지는데 그 소설 안에 그 스토리나 이미지들이 그 이완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느끼시는 그 비결, 이완의 비결,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자세에 대한 그 언어에 더 좀 남다르게 느끼시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쭈보고 싶습니다. 이완의 비결이라고 물으시니까 되게 갑자기 저도 뭔가 무거운 이완이 되는 갑자기 경직이 되는데 실은 그 질문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완이라는 게 되게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 단어로 접했을 때는 또 뭔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실제로 제가 이완보다는 좀 경직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비결이 아니라 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경직된 사람이고 항상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머뭇거리면서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최대한 좀 인위적인 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개연성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게 감사하게도 봐주신 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너무 편하게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 그래서 실은 고민됐어요. 내가 이 전복이라는 이 단어에 어울리는 작가일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나오긴 했지만 내가 전복적인 글을 쓰는 사람일까? 과연 젊은 작가로서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정도로 제가 좀 실제 삶에서는 경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그 이완을 꿈꾸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완의 자세라는 소설을 쓰게 된 것 같고 그것이 이제 그 자세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어떤 제 삶의 자세를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작가라는 직업이 굉장히 자유롭고 뭐 이렇게 경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자신 실제 삶에서나 어떤 저의 소설을 쓸 때의 자세도 굉장히 좀 스스로가 많이 스스로를 억압한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이게 쓰게 되는 힘은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고 계속 쓰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뭔가 고리타분하고 경직된 사람인데 글을 써도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도 써보면 또 어떤 이완의 활로가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플로어에서 온 질문과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좀 연관이 돼 있어서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에 대해서 상충되는 감각을 느낄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몸이 나 자신이 몸에 국한된 존재라고 느낄 때도 있고 혹은 몸이 내가 컨트롤하고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성인 나의 몸이 좋으면서 싫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충되는 감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이완의 자세의 주인공들이 사실 되게 저는 전복적인 면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여성의 몸을 욕망하는 여성을 보면서 그 욕망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선망하기도 하고 또 질투하기도 하고 또 어떤 퀴어한 어떤 에로티시즘도 좀 발견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자기 몸에 대한 혐오로 연결되어서 아까 김멜라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내 몸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맥락으로도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한 사랑이나 혐오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혹은 어떻게 소설화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 몸에 대한 어떤
상충하는 감각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참 좋으면서도 힘들잖아요. 그 이 몸을 어떻게 달래서 살아야 되는 이 상황들이 되게 고달플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몸을 써서 좀 몸을 활력을 찾는 방법이 있고, 그 몸을 달래는 방법 중에는 이제 정말 글을 쓰고 읽을 때 또 몸이 조금 달래지는 어떤 위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 계셔서가 아니라 정말 그럴 때 백은선 시인의 에세이를 읽으면 정말 어떤 나의 상충하는 나의 몸에 대해서 되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만 이렇게 내 몸이 고달픈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저는 백은선 시인의 에세이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라의 어떤 이완 자세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말에 결국 유라가 어떤 자기가 욕망하는 몸이 되지 못하고 그냥 비어 있는 상태의 몸이 되거든요. 그냥 자기 몸을 내려놓는. 근데 저는 좀 그런 태도들, 그런 어떤 경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비워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막 계속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내려놓고 비워봤을 때 또 어떤 찾게 되는 자신의 어떤 몸의 지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완의 자세라는 제목이 그런 어떤 비우는 것, 내버려 두는 것과도 연결된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되어서 또 되게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꽤 많이 흘러서 플로어에서 주신 질문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해요. 근데 너무 많이 다들 주셔가지고 이걸 다 소개할 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작가님들 집에 못 가시니까 하나씩만 조금만 꼽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선 시인님께 저는 20살 때 불임인 것을 알게 된 독자인데, 그땐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 저 또한 여자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저는 모성 이데올로기 속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뿐이지 제가 여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왜 임신과 제 삶을 필연적으로 엮었는지 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아직은 간혹 제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게 느껴집니다. 여성의 출산과 임신이 세상의 정상규범이 된 것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 구조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시인님은 역할 수행보다 자기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 스스로가 자궁소작술을 받기로 선택을 하고 나서 질문해주신 분처럼 한동안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지 스스로도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아이가 있고 이혼을 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다시 임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굉장히 확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이상은 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조금 긴 시간으로 차차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신 분께서 느끼셨을 어떤 어려운 마음은 제가 감히 다 짐작을 할 수가 없고, 또 아까 김멜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왜곡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몸으로 겪어낸 마음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서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위치에 있다는 데서 오는 어떤 절망감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내가 내 신체에 대해서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임신이나 출산도
그 선택 중에 하나이고, 물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일이지만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 자체가, 근데 그 안에서도 스스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 아주 잠깐씩, 그러니까 그 시기가 도래한다기보다는 짧게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들을 조금 이렇게 구슬을 꿰듯이 꿰서 간직하면서 그것들을 꺼내보면서 결국엔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들을 잘 같이 간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역시 뭔가 단번에 어떤 것들을 해결해내거나 변화시키는 사건이 있다기보다는 구슬을 꿰듯이 일상적으로 해나가는 삶의 어떤 무거움이나 침울함이나 또 어떤 그 보람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는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김멜라 작가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소설을 쓰고 싶은 대학생 분이신데,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 몸의 특성, 뭐 다른 성별, 다른 성적 지향, 나이, 장애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의 전용놀 같은 경우에는 딜도의 시점에서 레즈비언 커플을 그려내고 딜도의 자의식을 위트 있게 깊이 있게 그려주셔서 몰입하여 읽었던 기억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작품의 어떤 시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가님들 공통적으로도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몸을 어떻게 감각하고 어떻게 인물로 혹은 작품 속에 그려내는지 묘사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모모가 사실은 딜도이긴 하지만, 그리고 특정 성기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 여성 커플의 사랑을 위해서 그 집에 온 거거든요. 두 사람의 사랑. 우리 어떻게 더 가깝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어떤 거 더 해볼까? 나 너랑 더 다른 거,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어 해서 오게 된 물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모는 사랑을 담고 온 물건인데, 그 두 커플이 그렇게 에로스나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것을, 그리고 감정적인 것을 나눌 수 없는 일상에서 이제 필요 없는 건 다 버리자. 그것만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 두 커플에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모모가 억울함을 느끼고 분노하고 하는 장면을 그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 왜 꼭 그 모모라는 특성으로 그렸을까라고 물으신다면,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온 존재? 그것도, 그리고 끝까지 버려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안에 하나의 물건인 거죠. 하나의 인생이고, 쓸모없다고 다 버려서는 안 되는, 버리기 싫은, 그 모모도 그런 하나의 존재이고, 그렇지만 모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억울함이 있겠지만, 더 크게 소설 안에서는 모모도 그 눈점과 먹점의 집 안에 있는 하나의 두 사람의 시간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네, 다른 몸을 이렇게 감각하는 방법, 다른 몸으로 쓰는 방법이요. 네, 다른 몸을 쓰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거창하게 사후세계는 아니고요. 죽은 사람 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죽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보이는 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몸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보이지 않는 몸들은 어떻게 살까? 어떤 세계를 오갈까? 근데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있었으면 좋겠는 죽음 후의 몸? 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소설로 그려내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러면 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 살아있는 이 삶이 더 감사하고 오히려 이 살아있는 보이는 몸을 더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몸을 상상하니까. 그런 것처럼
꼭 나는 어떤 나의 성별, 나의 직업, 나의 나이, 인종, 학벌, 재산 아주 많은 분류 체계가 있지만 그 분류 체계를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그 분류 체계 넘어서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문학이잖아요. 시고 소설이고 내 상상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상상의 힘을 믿으시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다른 두 작가님께서도 내가 살아보지 못한 몸을 감각하고 그걸 이제 써내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그게 어렵다면 이런 질문도 재미있었는데 글을 쓰실 때 작가님들은 어디서 소재를 얻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소재 뒤에 괄호로 보물이라고 해주셨네요. 어디에서 보물들을 찾으시는지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시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제 몸이 아닌 다른 몸에 대해서 쓰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실은 저도 진짜 많이 고민하는 대목이고 와서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왜냐면 오늘 몸 세션에서 근데 그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얻은 어떤 보물? 제가 얻은 어떤 힌트는 일단 김멜라 작가님 말씀대로 왜곡이 발생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대신 백은선 시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한 정직하게 그 왜곡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랑 또 정직하게 그래도 왜곡을 최소한으로 하고 정직하게 직시하려는 노력이 다른 몸을 쓸 수 있는 어떤 근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힌트를 얻어가게 돼서 좀 기쁜 것 같고요. 소설을 쓰는 힌트는 소설을 쓰는 소재는 그러니까 몸 세션인데 결국은 제가 소설을 쓰는 원리, 소설을 쓰는 작동 방식은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마음을 생각하는 일이 문학의 일이라는 생각을 계속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 소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지금 이 공간에서 느꼈던 어떤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울컥하면서도 약간 뭔가 이 몸에 대해서 뭣도 모르면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나에 대한 혐오감과 감사한 마음과 막 여러 가지 중첩된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그 마음을 그냥 집에 가서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불편했고 왜 그때 그게 왜 이렇게 막 뭉클했지? 그렇게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저한테는 소설이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소설에서 인물을 다루는 것과 시에서 인물을 다루는 것이 어쩌면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감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또 소설을 써보지는 못해가지고 감히 생각을 해보면 대상을 대상화하지 않기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대상을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예를 들면 화자가 만약에 강아지면 너 강아지 돼봤어? 강아지 안 돼보고 강아지에 대해서 써왔네? 강아지 돼보고 다시 써 이러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이 혹은 그 대상이 되어본다는 것 자체는 저는 아까 이제 유담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좀 닿아 있는데 되어보는 건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되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아이를 사랑할 때 아이의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순간이 열리듯이 내가 강아지를 사랑할 때 그 강아지의 눈높이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듯이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인물이나 뭔가를 쓸 때는 항상 그것이 먼저 되어보고 살아본 다음에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트랜스 하는 어떤 상태? 그것이 되어보는 어떤 경험 같은 거를 물론 온전히 닿을 수 없더라도 최대한 닿은 부분만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여기서 작가님들이랑 만나면서 어떻게 소재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옆에서 말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도 느끼시고 또 저도 느끼고 작가님도 느끼시겠지만 그 진짜 마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 감각과 그 감정은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문학이 아니면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빗속을 뚫고 또 가셔야 되는데 네 그거 제가 느낀 이 감동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고요. 이제 대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세 분 작가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교보생명, 교보문고가 후원하는 2022 젊은 작가 포럼 세션 3 움직이는 몸, 말하는 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 포럼 마지막 날이고요. 세션 4 책의 미래, 미래의 책, 세션 5 이야기되는 역사, 이야기하는 여성이라는 섹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